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4에서 4.25% 구간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9개월 만의 인하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금리 인하입니다. 연내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8.5% 줄어든 130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37만 건을 밑돌았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 감소했습니다. 신규 주택 허가 건수 역시 전월 대비 3.7% 줄며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미국 빅테크가 58조 원 투자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1조 원을 투입해 AI 인프라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글과 엔비디아, 오픈 AI도 동참해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 진행에 이어납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드디어 결정이 됐습니다. 25bp 인하가 되면서 4.0에서 4.25%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 것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하가 된 것인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또 중요하겠죠. 노동시장이 여전히 정말로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배경이 고용 둔화임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인하 아무래도 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인하를 한 것이다. 이런 결정이 된 것이다라는 점에서 더 특징적이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 연준 안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 안에서 FOMC 발언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그 속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 전혜경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코스피 12일 달리다 잠시 휴식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어제였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가 어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빅 이벤트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급격하게 달려서일까요? 어제 이렇게 쉬어갔던 흐름들 자세한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는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17일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05% 내린 3,413.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74% 하락한 845.53포인트로 부진했습니다. 지수 하락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0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에서는 1,600억 원대 규모의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매수세를 보였지만 지수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은 대주주 양도세 완화 등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 각각 7에서 8%대, 6%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SK하이닉스가 4% 넘게, 삼성전자가 1.5% 하락하여 지수 하방을 이끌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 발언은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도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의 조치이자 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첫 금리 인하입니다. 이번 인하는 국내 증시 양날의 검처럼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동성 확대 기대는 긍정적이지만 한미 금리차 축소로 외국인 자금 흐름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증시 방향은 환율과 대외 변수 그리고 주요 기업 실적에 달려있는 만큼 그 흐름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코스피가 12거래일 만에 좀 더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더 강했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이고요. 아무래도 관세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의약품에도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어떠한 관세 리스크가 계속해서 작용하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시장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금값에도 K 프리미엄 붙었다라는 댓글입니다. 네, 요즘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에서는요, 국제 시세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붙었다고 합니다. 요즘 최근에 이 투자 수요가 좀 몰리게 되면서 괴리율이 더 확대가 됐다라고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자들 어떤 점을 좀 더 유의해야 할까요? 그동안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이제 국제금 시세가 연일 오르는 가운데 국내 금 현물 가격이 국제가보다 더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컴에 따르면 KRX 금시장 100g 종목 기준 국내 금값은 17만 1,000원대 수준인데 국제 금 시세는 16만 3천 원 선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괴리율이 5%를 웃도는 수준인데 이번 주에만 3차례나 시장 주의보가 발령될 만큼 가격 차이가 확대되었습니다. 배경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금 가격 상승세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최근 한 달간은 AS, KRX 금 현물 ETF에는 600억 원 이상, 또 타이거 KRX 금 현물에는 4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현물 시장은 거래 규모가 국제 시장보다 작기 때문에 이 단기 수요급 등에 바로 가격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평가 구간에서 매수에 나선다면 위험이 크다는 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김치 프리미엄이 해소되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의 금을 사들일 셈밖에 손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으로 이 금값이 급등했을 때 국내 금값에서는 무려 20%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치 프리미엄 리스크를 피하려면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덱스 금 액티브 ETF나 또 솔 국제 금 ETF는 런던 금시장 협회 인증 또 국제 금 시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내 현물 가격이 국제가보다 더 비싸게 형성이 되는 김치 프리미엄이 지금 붙는 상황입니다. 이 프리미엄이 빠질 경우에 손실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ETF 구조뿐만이 아니라 국제에 대한 금 시세뿐만이 아니라 괴리율까지 잘 따져가면서 앞으로의 시세들 계속해서 신중하게 좀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댓글을 통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리플 이제는 월각 코인이라는 댓글입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리플 연계 ETF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배경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REX 오스프리 XRP ETF가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XRP 성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건 ETF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큽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승인 절차인데요. 기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현물 ETF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이 SEC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XRP ETF는 1940년 투자회사법에 기반해 등록됐습니다. 이 구조는 SEC가 별도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회 승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TF 운용사 측은 자산의 최소 40%를 XRP 또는 관련 상품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파생 상품이 아니라 현물 투자 성격을 상당 부분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유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논란은 아직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의 주식 계좌만 있으면 간편하게 리플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무엇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제도권 편입의 신호탄이었다면 이번 XRP의 ETF는 알트코인 ETF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비트나 이더 중심에서 점차 다변화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리플의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ETF 승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또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욕 증시 상장을 또 앞두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 시장 흐름들은 또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일단 긍정적인 흐름이 많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번 ETF 출시는 단순히 새로운 투자 상품이 나온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이 가장 큰 의미는 누구나 주식 계좌만 있으면 리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만큼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동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단기간에 흘러오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번 흐름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이코노믹은 XRP ETF가 본격화되면 연내 XRP가 10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역시 승인 가능성을 80에서 90%로 평가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알트코인 가운데 XRP가 가장 빠르게 제도권 채택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ETF 상장은 리플이 단순한 송금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XRP ETF 관련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금융으로 한 발 더 나가서는 전환점이 또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연내 10달러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답해준 아나운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경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카이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 추가 이 자사주 매입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엔터 카지노주까지 어제 소비주들이 굉장히 급등했는데요. 자세한 소식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어제 한국 항공우주 주가가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미국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어떤 사업일까요? 네, 일단 이번 사업은 미국 해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고등훈련기 UJTS 사업입니다. 도입 규모가 145대에서 많게는 220대에 이르고요. 금액으로는 약 1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TF-50N이라는 기종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종은 이미 여러 나라 공군들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어서 안정성과 운용 경험이 충분히 입증돼 있습니다. 반대로 경쟁사인 보잉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 T7 기종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요. 또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엔지니어들의 파업까지 겹치게 되면서 신뢰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이번에는 한국항공우주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만약 이 수주가 성사가 된다면 한국산 전투기가 처음으로 미군에 도입되는 사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글로벌 인증을 받는 것과 같아서 나토 동맹국이나 다른 나라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미 해군은 올해 12월에 제안서를 받고 내년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정할 예정입니다. 또 최종 공급업체는 2027년에 확정될 계획이니까요. 이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사가 되게 된다면 한국산 전투기가 처음으로 미국에 도입되는 그런 큰 사례라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는 또 한국항공우주가 한국형 전자전기 형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전자전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전자전기는 쉽게 말해서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교란해서 아군을 지켜주는 특수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어제 열린 전자기전 워크숍에서 국내 기술로 만든 원거리 전자전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업 규모는 1조 7천억 원이 넘는데요. 캐나다 봄바르디어 민항기인 G6500을 개조해서 전자전 장비를 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전력 공급과 냉각 장치, 무게 중심 같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설계를 했습니다. 특히나 장비를 기체 양쪽에다가 배치하는 측면 일체형 설계를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비행 성능 저하는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전자전 수행 능력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는 최신 전자전기에 견줄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시스템 한 팀, 그리고 대한항공과 LIG 넥스원 이렇게 한 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다음 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이번 형상 공개는 본격적인 수주 경쟁의 시작을 알렸다는 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내부 상황도 짚어보겠는데요. 한국항공우주의 사장직이 지금 공백 상태입니다. 벌써 3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7월에 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은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꽤 오랫동안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한 공백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검증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새로운 CEO를 뽑는 데까지 수개월씩이나 걸립니다. 그동안 한국항공우주는 조직을 손보고요. 수출과 마케팅 부문을 새로 만들고 ESG 등급을 올리는 등 내부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이 오게 된다면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기반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KF-21 전투기 양산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 그리고 해외 수출 협상 같은 굵직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사장은 기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고 국제 협상력과 경영 능력까지 다 갖춰야 한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의 리더십 선택은 앞으로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우리나라 방산 수출 지금 사상 최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방산 쪽으로 계속해서 모멘텀 있는 한국항공우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형 전자전기 형상을 또 공개하기도 했고 이렇게 차세대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어제 장중에 신고가까지 찍었다라는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의 주가 흐름까지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이사회에서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사주 매입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9번째인데요. 자사주 매입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이 이번에 1,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새롭게 매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8일부터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고요. 연내에 모두 취득할 계획입니다. 벌써 올해만 보더라도 9번째 매입인데요. 누적 규모를 살펴보면 매입이 약 8,500억 원, 소각도 9천억 원 정도에 달하고요.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룹 차원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는 5천억 원 규모 매입 계획을 세워놨고 또 지금까지 3,870억 원을 이미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과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각각 500억 원씩 직접 매입을 했고요. 임직원들도 여기에다가 400억 원어치를 우리 사주를 사들이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회사와 지주사, 오너와 임직원까지 전방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다라는 신호를 확실히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주주 친화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관세 리스크에도 좀 더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현지 공장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직접 공장을 인수하게 되면 또 이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셀트리온은 미국 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입찰에서 글로벌 경쟁사 2곳을 제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인수 금액은 약 7천억 원 규모 정도고요. 10월 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고 또 연내 인수와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현지 공장을 인수하려는 배경은 분명합니다. 미국 정부가 의약품에 최대 20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리쇼어링 정책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메이드 인 USA 라벨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필수 전략이 된 건데요. 그래야지 관세 위험을 피하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 증설까지 이뤄지게 된다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의약품 최대 200%까지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세 리스크,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 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 정책 지원과 또 신제품 성장 전략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셀트리온 전망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셀트리온이 관세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지금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현재 주가가 멀티플 저점 구간이라면서 투자 기회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진펜트라 같은 일부 제품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긴 하지만 일부 고마진 신제품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것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미국 공장 인수가 마무리가 된다면 단기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레버리지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정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을 면제해서 허가 기간을 줄이고 CDMO 기업 해외 진출에 금융과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른바 K-바이오 대도약 전략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셀트리온이 꼽히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 피부과학회가 열립니다. 이곳에 참여해서 옴니클로 같은 신제품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니까요. 셀트리온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넓혀가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 안에서는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자사주 매입까지 나선 상황,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K-바이오 도약에 대해서 전략의 최수혜 기업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전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크게 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좀 방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계기가 좀 트리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10월에 열리게 되고 앞으로 이 경주 관련돼서 그리고 추석까지 마련돼서 여행 소비자 관련주들이 어제 좀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시 주석의 방한 가능성이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여행주부터 살펴보면요. 노랑풍선이 4%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카지노주도 강세였습니다. 파라다이스와 롯데관광개발, 또 GKL이 6에서 7%가량 오르면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또 중국 소비주로 엔터주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어제는 SM과 JYP 등에서 주요 종목들이 상승세를 일부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크게 반응했던 이유로는 바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교부 장관이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바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기대 요인은 바로 방한에 대한 시기입니다. 이제 곧 중국의 황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이번 소식을 단순한 이벤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업황 반등의 신호로 바라보는 시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이번에 외교 이벤트가 실제로 소비나 관광, 엔터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어제 중국 소비주들의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주들이 점점 더 좀 곽광을 받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한중 관계에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한 외교 이벤트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중국인의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아무래도 좀 기대감으로 같이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 소식, 이런 정책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3명 이상이 함께 오면 비자 없이 최대 15일 동안 머물 수가 있는데 시점도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 10월 초에는 중국 국경절 황금 연휴가 겹치게 되면서 관광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손님 맞이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면세점은 현지 여행사와 손을 잡고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고요. 백화점도 외국인 맞춤형 프로모션과 간편 결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지금 편의점과 마트 그리고 올리브영 같은 H&B 매장도 중국어 안내와 세금 환급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어려움을 겪었던 면세점과 화장품 업종에는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 카지노주, 엔터주까지 같이 곽강을 받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가장 먼저 지금 백화점 쪽과 또 화장품 업종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간의 주가를 살펴보면 현대백화점이 13% 넘게 그리고 신세계는 14% 가까이 오르게 되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훌쩍 웃돌았습니다. 특히나 현대백화점은 더현대서울과 무역센터점 같은 이런 핵심 매장에서 외국인 매출 비중이 20%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외국인 수요가 늘면 곧바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 화장품주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프리미엄부터 기초와 색조까지 정말 다양한 브랜드를 갖추고 있고 또 코스맥스는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 K뷰티 대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을 단기 이벤트로만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관광객 회복은 단순한 여행 수요에만 그치지 않고 숙박이나 교통, 또 면세점, 뷰티로 이어지는 파급 효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시주석 방안에 대한 기대감과 무비작 정책이 주가를 자극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K뷰티와 유통업 전반에는 체질 개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좀 달라진 소비 행태를 보이기도 하면서 업계의 고민들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단체 여행객들이 고가 제품을 싹쓸이했던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최근에는 개별로 또 소규모로 한국을 찾아서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무신사 같은 중저가 브랜드에 돈을 쓰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 현지 여행사와 공동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또 면세점과 백화점 등과 연계한 쇼핑 중심의 관광 상품 개발에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또 반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역시나 중국인 관광객 관련해서 무비자 정책이 지금 맞물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백화점과 화장품 업종을 지금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 사실 카지노주가 연일 급상승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 초가 다가갈수록 조금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잠시 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 연준이 9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하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빅컷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기 고용 둔화와 높은 인플레를 근거로 연내 2차례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37만 건을 하회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6% 감소했습니다. 신규 주택 허가 건수도 3.7% 감소해 착공과 허가 모두 부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에 맞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오픈 AI가 영국의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빅테크 합계 310억 파운드, 약 58조 원 투자 유치로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IT 기업들의 엔비디아 AI 칩 구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엔비디아 중국 전용 제품 RTX 프로 6000D까지 중단 지시가 내려지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실망스럽지만 미중 기술 경쟁의 큰 흐름을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밤사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기다렸던 FOMC 회의가 열렸고요. 기준 금리 관련해서도 인하로 결정이 됐습니다. 25bp로 인하가 됐는데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인하가 된 겁니다. 역시나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둔화가 됐다라는 점에서 더 큰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나 이 고용 관련돼서는 이 위험관리 차원이다라는 결정이 더 눈에 띄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마감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부터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도 나스닥 지수 0.34%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 0.1%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숨고르기 장세, 눈치 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우량주 위주의 AI 모멘텀으로 받은 기업들은 좀 상승 랠리가 여전히 좀 이어졌는데요. 이전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0.5%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금리가 인하가 된 만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모멘텀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67% 상승하면서 4%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0.31% 하락하면서 그래도 6천선은 지켜줬다라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WTI 국제 유가는 0.84%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나 요즘에 급격하게 좀 반등을 했고 피로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배럴당 6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흐름들이 어땠는지 히트맵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한 만큼 종목별로도 좀 장세가 엇갈린 모습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AI 칩의 대장주죠. 엔비디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2.63%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최신 AI 칩 구매 금지를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계속해서 장중에도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흔들리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중국과의 리스크가 다시금 좀 불거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사항도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AMD 또한 0.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브로드컴도 3.8%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AMD에서는 또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리사수 CEO가 현재의 AI 붐이 거대한 10년 주기에 이제는 2년 차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시나 AI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I가 우리 일생 중에 가장
가장 혁신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미국이 그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의 AI 모멘텀 계속해서 잘 살려 나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볼까요? 0.19% 상승했습니다. 일단 미국 하원이 업무의 현대화를 위해서 또 AI 기술 도입을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사용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정부 안에서도 이 코파일럿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그래도 소부장단에서는 상승불을 켜준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세일즈포스에서는 미션포스라는 국가안보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세일즈포스에서도 지금 정부와의 계약을 좀 더 열어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세일즈포스는 관련해서 1.2% 상승한 모습인데요. 역시 반대되는 경쟁사인 팔란티어가 좀 밀리게 됐습니다. 1.1% 밀렸다라는 점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일즈포스와 팔란티어의 경쟁이 이제는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체크포인트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아마존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1.04%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물류 및 또 운송 부분에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기로 했고요. 의료비 보험도 관련해서 좀 낮추기로 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구글 같은 경우는 0.6% 하락했습니다. 구글이 페이팔과 상거래 혁신을 위해서 단연간의 파트너십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이팔의 주가는 좀 상승하는 흐름을 가졌으니까요.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헬스케어단에서는 좀 혼조세를 보였지만 일라이릴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폰에 대해서 이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가 입증이 됐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당뇨병 학회가 아직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떠한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게 될지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들 가운데서도 좀 혼조세 보였지만 이 안에서도 AI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좀 살아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이 안에서 반도체, 중국과의 리스크는 여전하다라는 점까지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어제장의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12거래일 만에 하락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이 간밤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좀 대기 심리뿐만이 아니라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서 역시 계속해서 달렸던 코스피가 지금은 좀 멈췄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1.05% 하락하면서 3,413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11거래 연속으로 좀 상승하게 됐으니 아무래도 가격 부담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요. 차익 실현까지 이뤄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수급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코스피 역시 어제 외국인들 소폭이지만 매도이 보였고요. 어제는 좀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반도체 투톱의 흐름들도 좀 엇갈렸는데요. 아무래도 기관에서는 좀 매도의가 더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투톱이 연일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죠. 52주 신고가까지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어제 이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1.5%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가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 상승할 때 모멘텀들로 인해서 SK하이닉스가 더 큰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어제 빠질 때는 더 큰 폭으로 빠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반도체 관련해서 자동차보다 더 큰 관세율이 매겨질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만큼 이전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불 켜면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 방산주도 어제 조금 더 힘을 못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볼까요?
네, KB금융 그래도 요즘 금융주 안에서 이 은행주들도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도 어제 0.4% 상승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좀 엇갈린 흐름이지만 자동차의 관세율이 아직까지 일본차에 비해서는 많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계속 완성차 안에서 힘을 못 내주는 모습입니다. 이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의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0.74% 하락하면서 845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바이오 종목도 힘을 못 내는 모습인데요.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어제 코스피에 이어서 코스닥에서도 매도 우위 보였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이 4% 좀 빠지는 흐름이었죠. 이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종목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 규제에서 계속 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기업들이 낡은 규제에 막혀서 지금 상업화 과정에서 품질 관리에 좀 애를 먹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알테오젠 어제 4% 넘는 하락을 보였고요. 펩트론도 3%. 파마 리서치까지도 1.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낙폭을 보였으니까요. 바이오 종목 안에서도 좀 더 옥석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제약까지 좀 큰 폭으로 빠진 모습이고요. 로보틱스 관련해서도 지금 로봇주들 급반등해서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지만 이 시세를 보여주고 난 후에는 다시금 좀 조정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이전까지 계속 포착해 보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시장에서는 1.72% 빠졌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시장 안에서 FOMC 회의를 앞두고 좀 숨고르기 장세,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진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결정된 오늘인데요. 오늘 이 장중에는 어떤 시세를 보이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 시장 안에서 좀 더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간밤에 메타에서 이러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형 스마트 글래스가 이제 공개가 됩니다. 이 증강현실 AR 관련해서 웨어러블 경쟁이 지금 한 번 더 불거지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 커넥트 2025가 연례 개발자 행사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 메타에서 공식 유튜브 계정에 이 메타 관련돼서 스마트 글래스 관련된 영상을 잠시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선공개됐다라고 체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 속에서는요. 글로벌 안경 브랜드 레이벤과 협업을 해서요. 신형 스마트 글래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여기에 손목 밴드가 있죠. 이 손목 밴드까지 함께 구동이 되면서 장면이 더 눈길을 끌었다라는 점이 포착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먼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볼까요? 네, 먼저 스마트 글래스 하이퍼 노바입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오른쪽 렌즈에 탑재된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입니다. 지도뿐만이 아니라요.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번역까지도 되고요. 요리를 하다가 레시피가 궁금하면 요리 레시피까지 스마트폰을 굳이 꺼낼 필요 없이 바로 눈앞에서 정보가 띄워주는 그런 기능이 구현이 된 겁니다. 이른바 아이저 컴퓨팅 경험을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시선은 그대로 두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손목 밴드까지 이렇게 더해진 모습입니다. 일단 이 안에 오른쪽 렌즈에 더해져서 이제 바로 볼 수도 있고 이 안에서 지도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손목 밴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가락 근육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기 신호를 읽어내서요. 뭐 꼬집거나 튕기는 그런 아주 작은 동작까지도 이 글래스를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로 명령할 필요가 없고요. 화면을 직접 터치할 필요도 없다라는 점을
점에서 좀 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메뉴를 넘기고 또 가상의 키보드를 치는 듯한 제어 방식에 대해서도 가능해졌다라는 점이 아무래도 특징적인 흐름입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가 사용하고 있는 공중의 제스처 방식과 조금은 차별화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 행사 안에서 어떤 모멘텀의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HUD뿐만이 아니라 손목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메타의 전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고가형 몰입형 기기인 애플 비전 프로와 좀 다른 점입니다. 일상에서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AR 글래스를 내세우겠다라는 건데요. 가격도 낮췄습니다. 초기 예상이 바로 1,000억 달러였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800달러까지 낮추면서 우리 돈으로 하면요 112만 원 수준까지 좀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요 112만 원이다라고 보면 스마트폰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수준으로 낮췄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중화를 더 노렸다라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는요 이 메타가 이번에도 레이벤 브랜드를 고수했다라는 점입니다. 네트워크를 더 활용해서 소비자의 접근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메타는 지난 7월에 약 35억 달러를 들여서 이 지분 일부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하드웨어 단말기를 기반으로 해서 애플이나 구글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조금 더 특징적인 흐름이니까요. 이점까지도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 안에서 좀 과제도 뚜렷하겠죠. 무게가 기존 모델보다 조금은 늘어난 70g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점까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얇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발열 해소라든지 배터리 지속 시장 확보 같은 좀 기술적인 난관들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 발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빠르게 잡을 수 있을지가 아무래도 난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포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카메라까지 같이 좀 작동을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도 논란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적인 리스크가 안 속에 또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소비자가 직접 사용했을 때 어떠한 모멘텀으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이 스마트 글래스를 통해서 이제는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선두주자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가 더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용적인 AR 기기를 선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차세대 AI 인터페이스로 진화시켜 나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스마트 글래스뿐만이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의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찌뿐만이 아니라 링이죠, 반지에 목걸이형까지 여러 가지로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팔찌형 기기는요, 손목시계처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비서 역할까지 좀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카메라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시각적인 정보에는 좀 한계가 있는 만큼 역시 좀 벽은 부딪히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스마트 링입니다. 갤럭시 링으로 한때 조금 투자자의 또 시선을 끌기도 했었죠. 또 갤럭시 링뿐만이 아니라 오우라 링처럼 이 헬스케어에 좀 특화가 됐다라는 점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좀 속삭이듯이 명령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복잡한 기능을 좀 담기는 어렵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목걸이 펜던트형의 기기는요. 일상 대화를 녹음해주고 요약해주는 좀 라이프 로그 기능이 아무래도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생활 기록과 관련해서 논란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점에서 웨어러블 기기가 역시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좀 시장에서는 벽에 부딪히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도 살펴볼까요? 네, 그래도 삼성전자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글 그리고 패션
그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와 함께 해안이라는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AR 글래스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이 하드웨어를 담고 그리고 구글은 AI 모델인 제미나이, 젠틀몬스터는 디자인을 각각 맡으면서 이렇게 개발이 된 상황입니다. 노태문 부문장 직무대행은 최근에 기자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많은 자원들을 좀 투입해서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고 완성도가 높은 시점에 출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의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모습입니다. 아직 업계에서 AR 관련된 글래스 시장이 아직까지 승자가 좀 뚜렷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여기에 조금 더 더해져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특징적이고요. AR 글래스의 연결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모멘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 메타가 지금 현재 이 열리고 있는 행사에서 이 스마트 글래스 관련돼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오게 될지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도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의 어떤 수혜 기업들이 있는지 다음 장 통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제품을 내놓은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큰 대장주가 되겠죠. 그리고 관련해서 AR의 디바이스 부문에서도 지금 모멘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K3I인데요. 이 전문 기업이고요. 방산 그리고 산업용의 AR 웨어러블 개발을 계속해서 꾸준히 해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특징적입니다. 라온텍도 초소형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핵심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모멘텀 받아가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투자 포인트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밖에 부품이라든지 모듈, 기술 개발에도 여러 가지 소부장단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의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살아있죠. 애플의 AR 그리고 VR 기기용의 광학에 관련된 모듈을 지금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서도 실적의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고 이 삼성전기 안에서도 계속 이 MLCC와 카메라 모듈과 차세대 이 초소형의 부품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부품단 안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 스마트 글래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완제품도 있지만 AR 그리고 그 안에서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바이스 부분뿐만이 아니라 소부장 모듈까지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요.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메타 지금 현재 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 글래스 관련해서 어제는 잠깐 유튜브에 공개가 되긴 했지만 관련해서 CEO가 어떤 발언들을 내놓게 될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수요일 정규장 마감 이후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서는 어떤 힌트를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코인테크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13.77%의 급등세 보여줬고요. 지노믹트리와 자화전자는 모두 10%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5위의 LNF 9% 넘게 오르며 마쳤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캔트로닉스가 6% 넘게 내렸고요. 한택부터 루미르 그리고 휴메닉스까지 5% 넘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노공업 또한 4.89% 하락하며 마무리해줬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삼성 SDI가 강보합으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요즘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의 좀 가격 공세가 점차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업계에서는 컨퍼런스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 SDI가 각형 배터리 기술과 안전 전략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관련된 컨퍼런스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당 컨퍼런스에서는 이 삼성 SDI가 안전과 효율을 중심으로 각형 배터리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산 LFP 배터리가 가격 경쟁력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좀 빠르게 늘리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5년 사이에 중국 점유율은 80%까지 치솟았고 국내 3사의 점유율은 16%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 SDI는 가격만으로는 이제 맞서기 어렵다면서 폼팩터와 제조 기술 그리고 안정성까지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이제 주력으로 내온 게 각형 배터리인데요. 사실 2019년까지만 해도 각형을 채택한 완성차 업체가 20%에도 못 미쳤는데 올해는 50%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 흐름에 발맞춰서 비거셀, 롤러셀, 사이드 터미널 같은 다양한 라인업을 소개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같은 공간 안에 더 큰 셀을 배치하거나 단자 위치를 바꿔서 냉각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에너지 밀도와 공간 활용도를 동시에 개선한 기술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안전 설계입니다.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열이 퍼지는 이 열폭주 현상이 사실 배터리에서 좀 가장 큰 위험인데요. 삼성 SDI는 한 셀에서 문제가 생겨도 다른 셀로 번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안전성 강조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같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차단하는 구조를 갖췄다라는 점에서 이 열폭주 현상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정부에 보면 아무래도 삼성 SDI가 지금 현재 각형 배터리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놓고 있다라는 점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의 공세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어떤 회법들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일단 중국의 저가형 배터리 공세로 인해서 한국은 새로운 큰 그림을 그려야겠는데요. 좀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저렴함과 빠름을 강조한다면 한국은 안전과 기술력으로 맞선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말씀드렸듯 중국은 LFP 배터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NCM 대비 절반 정도로 저렴한데요. 게다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까지 등에 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에 국내 3사는 기술 차별화 쪽에 좀 힘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각형 배터리와 안전 기술을 강조하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새로운 소재, 리튬 망간 리치인 LMR로 LFP에 맞서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또 SK온을 포함한 3사 모두가 이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카드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을 양산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시범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서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상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SK온은 미국 솔리드 파워와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협력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2019년을 양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LG 엔솔도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과 검토 작업을 하면서 2030년 양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는 발화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가 이 부분에도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 SDI 지금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지금 현재 기술력 향상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전고체를 무기로 지금 맞서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상용화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무려 13%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 훈련기 사업에 대한 입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됩니다. 일단 어떤 배경에서 어제 상승을 했을까요? 일단은 어제 한국항공우주가 급증한 이유로는 바로 한국 전투기가 미군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는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TF-50N 기종으로 미 해군의 고등 훈련기 입찰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선정된 업체는 앞으로 수년 동안 매년 훈련기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장기 계약을 따는 셈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항공우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 경쟁사 보잉이 개발 난향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잉은 앞서 미 공군 사업에서 채택됐던 T-7A 기종이 안전 문제와 납기 지연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2023년에 납품 예정이었는데 2026년까지 밀리게 되면서 신뢰도에도 좀 타격을 입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보잉 엔지니어들이 지금 임금 인상 문제로 장기 파업까지 벌이고 있기 때문에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까지 좀 겹쳐진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항공우주의 TF-50 계열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실전에 쓰이고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운용 경험 면에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점들이 시장에게 반영이 되면서 어제 투자 심리를 좀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사하게 된다면 지금 한국항공우주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상당히 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방산업계 전반적으로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좀 성사가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이 한국 전투기가 미군에 들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미국이 공식 인정하는 것과 같은데요. 미군이 쓰는 기종은 나토 동맹국이나 다른 우방국에서도 도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수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한국항공우주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성과를 낸다면 한국산 항공기의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과거 미 공군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보잉에 밀려서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좀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보잉이 좀 여러 가지 악재를 겪고 있는 만큼 한국항공우주의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좀 높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네, 그렇군요. 과거에 좀 변수가 있었던 만큼 이 결과가 어떻게 찍히게 될지 계속 좀 눈여겨보셔야 할 필요는 있겠는데요. 일단 그래도 미 해군에 대해서 고등훈련기 사업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났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K방산으로도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살아서 투자 포인트들 세워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한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인데요. 어제 애프터마켓에서 3%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연일 최고가 경신하면서 좋은 흐름 가졌었는데 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SK하이닉스의 하락은 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겁니다.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달 들어서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 35만 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이 오른 만큼 이 투자자들이 차익을 확정하려는 매물이 쏟아지게 된 겁니다. 특히 전날 역대 최고가를 좀 찍었던 직후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컸던 영향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외 불확실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되긴 했지만 어제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금리 인하 여부가 아직은 좀 확실치 않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까지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관세 리스크가 자동차에 이어서 반도체까지도 다시 부각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그래도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꾸준하게 많이 들어오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빠지게 되면서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가능하게 될지 앞으로의 전망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좀 괜찮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일단 이번 조정은 그간의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성격이 크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인데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서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국내 증시 상승을 좀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B2, 즉 신용 융자 거래가 급증한 점은 부담 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두 종목에만 1조 원 가까운 신용 융자가 몰렸는데 주가가 더 밀리면 반대 매매 가능성이 좀 커질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추가 하락 압력으로까지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는 이 AI 시장 성장과 반도체 업황 회복이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은 내년까지 메모리 수요 확대와 업황 개선이 이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계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 또한 전년 대비 34%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증권가의 목표 주가도 48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하락, 어제는 좀 차익 실현도 있었고요.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FOMC 회의까지 앞두고 여러 가지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눈치 보기 장세가 언제까지 흘러가게 될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어제 반도체가 밀렸던 이유가 바로 관세 리스크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요. 관련돼서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오션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LG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 좀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밀리는 양상이었었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와 그리고 의약품에다가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앞서 최대 100% 관세 이야기까지 나왔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긴장감이 커졌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곧바로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4% 넘게, 삼성전자는 1%대 하락으로 돌아서게 됐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던 건 반도체가 한국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상반기 수출액만 1,031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관세가 붙게 된다면 우리 경제 전반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희망적인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시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은 관세를 피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리스크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투톱 산망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었고 관세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관세 리스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좀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어떠한 대응책들을 세우고 있는 상황일까요? 네, 지금 삼성은 이미 미국 현지 투자를 크게 늘려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51조 원을 들여서 텍사스 테일러시의 초대형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요. 오스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가 원하는 메이드 인 USA 전략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관세에 대한 방어력이 높고요. 만약 관세가 현실화되더라도 이런 현지 생산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는 미국 고객사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가 있고 현지 정부와는 협력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공급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대만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 물량처럼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은 현지 투자와 글로벌 고객 신뢰를 동시에 키우면서 리스크를 분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금 이런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지 투자와 함께 또 하나의 경쟁력을 생각해 보면 바로 기술력입니다. 요즘 업계에서 가장 뜨겁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HBM4 이야기거든요. 삼성의 전략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메모리 업계에서 최대 하도가 바로 HBM4입니다. AI 시대 엔진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양산 체제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삼성도 이미 12단 HBM4 개발을 끝내고 글로벌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한 상태입니다. 특히나 삼성은 4나노 파운드리 공정과 일시 디램을 결합해서 성능 면에서는 앞서 있다라는 평가들도 받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제 곧 12단 경쟁을 넘어서서 앞으로는 16단 경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가 높아질수록 기술 난도는 올라가게 되지만 판매 단가와 수익성도 크다라는 그런 점들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은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력으로 좀 승부를 해보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과연 HBM4 얼마나 빨리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고객사 공급망에 진입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삼성은 최근 최종 테스트 일정을 앞당기게 되면서 속도전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에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지화 전략과 또 초격차 기술 전략이 삼성의 경쟁력을 더 끌어올릴 거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관세 리스크는 미국의 현지 투자로 해결을 하고 기술 경쟁 관련해서는 HBM4로 대응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HBM4가 아무래도 AI 시대의 엔진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입니다. 삼성전자 안에서는 어떤 행보를 계속해서 보이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대만 해운사로부터 2조 원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선 7척을 수주했습니다. 앞서서 에버그린에 이어서 연달아서 대규모 수주다라는 점에서 좀 더 눈에 띄는데요. 이번 계약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은 금액도 크고 또 의미도 큽니다. 일단 하나오션이 양밍해운으로부터 대형 컨테이너선 7척을 따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조 9천억 원이고요. 달러로는 14억 달러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이 컨테이너선에는 최신 친환경 기술이 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은 LNG를 연료로 쓰지만 앞으로 규제가 더 강해지게 된다면 암모니아 연료로도 바꿔 쓸 수 있는 암모니아 레디 선박으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세계 최초로 1.0바 압력의 특수 LNG 연료 탱크가 적용이 됩니다. 이 덕분에 항만에 정박할 때 불필요하게 가스를 태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환경 규제나 벌금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양밍해운은 이제 세계 10대 해운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번이 하나오션과 첫 계약이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지금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그러면 에버그린에 이어서 양밍해운까지 두 개의 대형 선사를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쟁 구도에서는 어떠한 파급력이 또 있을까요? 네, 지금 대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글로벌 탑10 해운사를 2개나 보유한 나라입니다. 지금 에버그린은 7위고요. 양밍은 10위에 위치를 해 있는데 하나오션은 올해 3월에 이미 에버그린에서 2조 원이 넘는 대형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밍까지 잡게 되면서 대만 시장에서 입지를 확실히 굳혀나간 모습입니다. 지금 두 선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세계 5위권 수준입니다. 양쪽 모두와 협력한다는 건 앞으로도 장기적인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뜻이고요.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계약은 단순한 물량뿐만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을 놓고 벌어진 글로벌 경쟁 속에서 이제 한국 조선업이 기술 우위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큽니다.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이 국내 조선 3사는 모두 올해 목표의 절반 이상을 이미 채운 상태입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올해 누적 30척 그리고 59억 달러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한국 조선업계가 여전히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하나오션 주가가 2% 정도 강하게 또 반등해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상선뿐만이 아니라 특수선 그리고 미국의 마스터 프로젝트까지 여러 가지 좀 분야에서 같이 넓혀 나가고 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대만 수주 앞으로 이 하나오션 사업 확장에 어떠한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계약을 통해서 하나오션이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사실 마스가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서 주목을 굉장히 받고 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상선 부문까지 다시 힘을 얻게 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한층 안정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적용된 친환경 선박 기술은 향후 글로벌 발주 시장에서 차별화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제 거제 사업장에서 2029년까지 이 프로젝트가 이어지게 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에서도 이제 낙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주는 하나오션의 친환경 그런 선박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조 프로젝트까지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 낙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조선 업계 계속해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스카 프로젝트도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같이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LG가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우주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듭니다. 앞으로 누리호 발사체에 이 LG의 카메라뿐만이 아니라 배터리 같은 부품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이번이 LG의 첫 우주 실증 프로젝트입니다. LG는 국내 유일의 달 탐사 로봇 스타트업인 무인탐사연구소와 협력을 했는데요. 먼저 오는 11월에는 누리호 4차 발사에 LG 이노텍이 만든 카메라 모듈이 실립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예정된 5차 발사에는 LG 엔솔의 배터리 셀과 LG전자의 통신 안테나가 탑재가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기존에 쓰던 상용 부품을 우주 환경에 맞게 보완한 건데요. 이 방식은 개발 속도도 빠르고 비용도 훨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32년에는 달 착륙을 공동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즉 이번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우주 탐사 계획에 첫 단추를 끼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이노텍이 만든 카메라 모듈이 실리게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셀뿐만이 아니라 LG전자의 안테나까지 탑재가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프로젝트 뉴 스페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LG에게는 또 어떤 시도의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LG가 본격적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에 들어섰다라는 신호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주 산업은 정부 주도가 대부분이었는데요. 민간 기업이 상용 기술을 직접 우주에서 검증하는 건 국내 최초입니다. 또 LG는 이미 경험도 있습니다. 2016년에는 나사 우주복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공급한 적이 있고요. 올해 6월에는 우주항공청과 만나서 달 탐사 계획을 공식적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2040년 세계 우주 산업 규모가 약 1,5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LG 입장에서는 기존의 주력 기술로 밀고 있던 이런 기술들을 우주로 확장해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민간 기업의 첫 실증 사례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G가 길을 열면 다른 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도전이 국내 민간 우주 산업 전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LG 그룹사들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주까지도 확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프로젝트 LG그룹 전체에 어떤 의미를 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선 이번 프로젝트는 LG가 추진 중인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LG는 AI와 바이오, 클린테크, 이른바 ABC 전략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봇과 우주까지 더하면서 신성장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인데요. 산업적인 의미도 큽니다. 우주용 배터리,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 카메라 모듈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을 선점할 수 있고 LG 사이언스 파크를 중심으로 연구와 투자 생태계가 형성이 되면서 기술적인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도 파급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32년에는 달 착륙이라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는 점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우주 산업을 이제 그룹 차원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네, 이렇게 LG가 국내 민간 우주 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LG가 길을 터주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또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월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월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